나는 어릴 때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의 집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름밤에 들리는 귀뚜라미와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내가 12살이 되던 해 그곳에서 겪은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여름방학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머니 댁에서 보내게 되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산공기의 청량함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기억이 난다.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으로 방울을 흔드는 줄 알았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어두운 산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 그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방울 소리는 저승사자가 도깨비에 홀린 이들을 데려간다는 전설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는 그 길을 피해 멀리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누워서 잠들 준비를 하는데 창밖에서 다시 그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불길한 소리였지만 혹시나 바람에 흔들리는 무언가일 거라고 스스로 미안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밤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은 소리가 문 밖 바로 앞에서 멈춘 것처럼 크게 들려왔고 나는 공포에 질려 방문을 꽉 잡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다 무언가 결심한 듯 나와 함께 산길로 나가기로 하셨다. 산길 옆에는 버려진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폐가 쪽으로 걸어가셨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종이방울을 발견했다. 방울은 녹슨 철사에 매달려 있었고 묘하게도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울을 걷어내어 땅에 묻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그리고는 때로는 잊혀야 할 기억들이 떠도는 법이지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여름방학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나는 다시 도시에 돌아왔다. 그러나 가끔씩 지금도 여름밤이면 그 방울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방울이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무언가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여름밤 방울소리를 들을 때면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 중에서도 공포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의 한 예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연과 가까워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때로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민재라는 이름의 소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살았던 집 때문이었죠.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관리가 살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거에 버려지다시피 하였고 오직 민재의 가족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항상 어두웠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낮이라 해도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는 어둠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밤중에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의 소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묘한 울음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의 호기심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고 저는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 정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원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듯 잡초가 가득했고 나무들은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집 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집의 입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살짝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오한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은 어두운 데다가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되고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오랜 옛날의 가족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어느 한 부분의 옅게 희미해진 색깔과 함께 알 수 없는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서 마주친 가장 무서운 것은 2층에서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복도의 끝에 있는 방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빛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 안한 가운데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던 그 순진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가 서 있는 거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뒤에 서 있던 그림자 같은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민재와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무서움에 압도된 저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그 집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민재는 얼마 후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떠난 후 그 집의 소리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 민재와 그 그림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민재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남아있던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런 생각은 아직도 밤이면 저를 잠 못 들게 만들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 이야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주제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나 기묘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는 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로서는 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점점 낡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하면서 귀신 아파트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 503호에 사는 주민의 경험입니다. 이 주민은 늦은 밤에 혼자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V 화면이 꺼지고 아무 채널에서나 나올 법한 흰색 화면에 지글거리며 소리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지글거리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날 밤 꿈속에서 낯선 여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주민은 아래층에 사는 학생이 이상하리만치 딱딱한 얼굴로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은 마치 수면 내시경을 받은 사람처럼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웃에게 일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웃은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그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503호 주민은 계속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한 남성은 자신의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는 순간 차 뒷좌석에서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을 위해 라이트를 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밤 차에 타기 전 주위를 살피거나 차 내부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일부는 이사를 결심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떠나기 전 몇몇 주민은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곳은 오래된 공동묘지였던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당시의 개발업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덤을 옮기지 않기로 했고 그 결과 현재의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은 소름 끼치는 경험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그 아파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간혹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체험담이 돌곤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름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과 결부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험이 주는 공포란 단순한 귀신의 존재를 넘어서 인간의 역사와 삶에 얽힌 복잡한 흔적들이 아닐까 합니다.